첫 번째 장, 칸트의 조용한 세계.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 프로이센의 조용한 도시 코에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그 도시를 거의 떠나지 않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리듬으로 강의하며 살았습니다. 그 일상은 단조롭지만 철학적으로는 아주 질서 있는 사고의 틀이었어요. 칸트는 세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물은 그냥 눈앞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물 그 자체와 우리가 실제로 아는 현상은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세상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은 각자의 인식 구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느끼는 것조차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형식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구분은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기준이에요. 칸트에게 철학이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조용한 도시에서 인간의 인식이 작동하는 방식, 그 경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우는 질서를 설명하는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할까? 칸트가 붙잡은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할까? 그는 이 질문을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신없이도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풀어냈어요.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오랜 세월 도덕의 기준이 신의 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권위가 흔들리던 시대에 칸트는 인간 스스로 도덕의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외부 권위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성에서 나오는 법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이건 하면 안 돼라고 느끼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칸트가 말한 도덕 법칙입니다. 도덕은 우리 안에 있는 법이고 그 법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존엄을 만든다라고 본 거예요. 세 번째 장, 철학은 습관이다. 칸트의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이란 결국 자기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습관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겠지만 칸트에게 중요한 건 그 행위의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들킬까 봐서라면 그건 도덕이 아니라고 그는 말해요. 진짜 도덕은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옳음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자신의 이성입니다. 그리고 이 이성을 따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곧 철학이죠. 철학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의 판단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나에게 이유 있는 행동을 남기려는 사람, 그 사람이 철학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장, 정언 명령, 나에게 묻다. 칸트는 도덕의 기준으로 정언 명령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복잡해 보이지만은 핵심은 단순해요. 내가 하려는 행동이 모두의 행동 원칙이 되어도 괜찮은가? 예를 들어 내가 약속을 어기려 한다면 그 순간 나에게 물어야 해요. 이 세상 모두가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어긴다면 그건 괜찮은가? 칸트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게 된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원칙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이에요. 외부의 상벌이 아닌 나의 이성에 의한 자기 판단이 핵심이니까요. 칸트의 도덕 철학은 결국 나의 행동을 보편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은 감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장, 사람을 목적처럼 대하라. 칸트의 또 다른 핵심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이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상화하는지를 되묻는 명령이에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도와주는 일이 그 사람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 이루어진다면 그건 결국 상대를 도구처럼 다루는 것이죠. 칸트는 그런 태도를 철저히 비판했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도덕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을 내 뜻에 따라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태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장,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 칸트는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가 말한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그에게 자유는 자신이 스스로 세운 법에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즉,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으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상태가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들, 사실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본능적 자동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칸트는 그걸 자유가 아니라 의존이라고 봤어요. 진짜 자유는 내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다룰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장, 좋은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칸트는 정치에서도 이성이 만든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의한 원칙, 즉 다 같이 약속한 규칙에 따라 사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본 거예요. 그는 그런 사회를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들이 만드는 공동체라고 설명했죠. 이 말은 누구나 어기면 안 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서로 지키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나만 얌전히 지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지킬 때 그게 좋은 사회의 시작이라고 칸트는 봤습니다. 이 생각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했어요. 모든 나라가 같은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면 전쟁 대신 신뢰가 생기고 그걸 그는 영구 평화라고 불렀죠. 즉 도덕은 그냥 내 마음속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장, 아름다움이 주는 윤리. 칸트는 도덕과 인식뿐 아니라 미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은 무관심한 쾌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쾌란 욕망이나 목적 없이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풍경이 예뻐서 그냥 좋을 때처럼요. 이 말은 아름다움은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망 없이 그 자체로 즐기는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갖고 싶어 하지 않아도 감탄하게 되죠. 칸트는 이 감정이 바로 이성적 판단과는 다른 차원의 고귀한 감각이라고 봤어요. 여기에는 지배도 욕망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만 남는 거예요. 칸트는 그런 태도가 윤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인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세상을 도구로 대하지 않고 그저 인정하는 것. 이건 감성 속의 도덕이에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사람을 억압하거나 파괴하려는 마음과는 아주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장, 철학 더 나은 나를 설계하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계몽이란 스스로 생각할 용기를 내는 것이다. 그에게 철학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한다는 건 그저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판단 구조를 하나씩 세우는 일입니다. 도덕이란 무엇인지, 자유란 무엇인지, 아름다움이란 어떤 감각인지 묻는 건 결국 어떤 나로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설계하는 일이에요. 철학은 그렇게 삶을 위한 구조이고 우리는 그 구조 안에서 더 단단한 존재가 되어 갑니다. 끝날 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음 접속이었습니다.